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실전 사주 558강입니다. 오늘 사주를 세 분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제목은 내 사주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내 사주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제가 사주 강의하면서 복 얘기는 별로 안 하는 편인데, 다만 그 사주와 그분의 인생을 좀 들어보게 되면은 아하, 지금 당신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당신 사주의 요 글자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요. 우리가 사주를 보는 관점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이런 개념인데, 좀 전통적 관점으로 사주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라고 표현할까? 이 사주는 이 글자가 용신이니까 반드시 이 글자를 써야 한다. 이 글자를 안 쓰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옛날엔 그런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 요 사주와 실전 감명을 해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같은 사주라도 요 글자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사주라도 조 글자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심한 경우는 사실 많은 경우에서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기신으로 취급하는 글자가 오히려 그 사람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보통은 기신이라고 해서 이제 피할 기자, 꺼릴 기자 해가지고 보통 나쁜 글자다 해서 뭐 용신에 대비되는 말로 기신 이런 말을 쓰는데, 즉 내 사주에 나쁜 글자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호진쌤은 그런 개념을 좋아하지 않아요. 호진쌤은 사주 8글자는 모두 필요한 글자인 것이지 어떤 글자는 좋은 글자고 어떤 글자는 나쁜 글자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영화 드라마의 출연자가 8명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뭐 그 중에서도 주로 4명 정도가 자주 화면에 나오고 나머지 4명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그 8명의 출연자 중에서 어떤 출연자는 좋은 출연자고 어떤 출연자는 나쁜 출연자일까? 그게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가령 이런 거죠. 뭐 나는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최민식 아저씨가 아주 나쁜 연쇄살인범으로 나오는 그 영화 속에 여기서 나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럼 거기 이병헌이 주인공이고 그 범죄자를 잡는 형사로 나오고 국정원 요원으로 나오고 그 연쇄살인범인 최민식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최민식은 나쁜 사람이고 이병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최민식이라는 글자를 빼버리면 그 영화가 성립될까? 그 영화가 성립되지 않아. 그러니까 보통 슈퍼히어로가 나오는, 영웅이 나오는 영화에는요, 그 영웅이 되려면 악당이 악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악당이 별거 아닌데 영웅 행세가 안 돼.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영웅이 되려고 동네 소매치기 잡으러 다녀가지고는 스파이더맨을 아무도 위대한 히어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지구를 위협하는 악당 정도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에 등장하는 모든 글자는 전부 다 나의 인생을 구성하는 필요한 인자들이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지. 어떤 글자는 좋은 글자, 어떤 글자는 나쁜 글자. 그러니까 이 글자는 피해야 하고 이 글자는 취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가주면 안 되고, 사실 또 그런 논리로 보자면 더 아이러니한 게 피해야 된다라는 글자일수록 더 취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 글자일수록 더 취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지역에 산불의 위험성이 있어. 그러면 산불을 피해야 돼? 아니면 산불을 내가 취해야 돼? 산불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산불을 내 관리 영역으로 둬야 된다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 요 의식에 대한 부분들, 이 세상은 모두 의식이 만들어내요. 이걸 의식이라고 한번 보죠. 근데 의식에는 크게 2가지 구역이 있어요. 뭐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긴 하는데, 이게 의식이고 이게 무의식이에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에고라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나머지 의식의 에고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은 우리가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이 창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도 창조하고 있고 의식에서도 무언가 이 세상을 창조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무의식에서 창조한 것들은 나에게 관할권이 없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창조해내고 있고, 요 의식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창조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자동차는 지금 내가 통제하고 있죠. 하지만 내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자동차들은 내가 통제하고 있지 않죠. 언제 맞은편에서 차가 달려들지 모르는 일이죠. 불가항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호수에서 보트를 타고 있으면 그 보트는 내가 조종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하지만 갑자기 거기서 뭐 폭풍과 해일이 불어서 뭐 보트가 넘어지는 상황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죠. 자연이라는 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주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만 더 할게요. 내가 통제할 게 많아지려면 의식을 좀 넓히거나 아니면 무의식의 영역 중에서 의식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의식과 우호적인 의식, 그러니까 무의식 구간에서도 의식의 우호적인 애가 있고 비우호적인 애가 있고 중립적인 애가 있어. 그 안에서 맨날 싸워요. 우리 의식 안에서도.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의식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무의식 중에서는 그래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현실을 창조해내겠어 해가지고 시크릿을 도와주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웃기지 마. 넌 부자가 되면 또 교만해질 거잖아. 넌 부자가 되면 안 돼. 너는 부자가 될 수 없어 하면서 부자가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나에게 우호적인 의식과 비우호적인 의식들, 그 다음에 그 안에 중도적인 의식들이 계속 치고받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주식을 했는데 한 일주일 올랐어. 누가 도와준 거야? 나 부자가 되는 거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우호적인 의식이 날 현실을 창조한 거야. 근데 일주일 후부터 그냥 하한가를 찍고 꼬라 박기 시작을 했어. 이건 지금 누가 일으킨 거야? 나에게 비우호적인, 쟤는 돈 벌면 안 돼. 쟤 돈 벌면 지금 하던 거 그만둘 거야. 하는 의식이 한 거야.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깊은 뜻이 있어서 둘이 다 완벽하게 움직인 것들이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주의 글자에서도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얘는 용신이니까 내가 취해야 되고 이 글자는 기신이니까 얘는 버려야 돼라고 하면 이렇게 보죠. 취해야 된다는 것은 그 의식의 영역, 즉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의식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고, 버려야 된다라는 것은 의식의 영역에서 무의식의 영역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통제가 안 돼. 가령 사주에서 식신하고 상관하고 정인이 같이 붙어 있는 거를 상관패인이라고 해가지고 자격을 갖춘 상관, 인성의 패차를 찬 상관이라고 해서 전문 자격을 취득해서 상관을 쓰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상관패인이 돼 있다고 해서 다 상관패인이 된 게 아니라 자격증 가지고 변호사, 변리사, 뭐 판사, 검사, 뭐 노무사 이런 거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사주인데도 인성을 못 가진 사람들이 있어. 인성을 내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못해. 뭐 공부를 안 했거나, 뭐 공부를 기피하거나, 뭐 노력하거나 뭔가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이러면 내가 그 인성을 밀어낸 거야. 인성을 밀어내서 나의 통제 영역을 벗어난 인성은 내가 상관으로 뭘 하려고 할 때 계속 태클을 걸어요. 브레이크를 건다고. 즉 이렇게 보죠.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엑셀은 내가 조종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는 내가 조종하지 않고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조종하고 있다고 쳐봐. 보통 운전학원에 가면 그렇죠. 운전교습학원에 가서 주행 연습할 때는 자동차가 운전자가 엑셀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는데 옆에 이 교관이 딱 앉아가지고 교관이 위험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런 거죠. 그러면 엑셀은 내가 밟고 브레이크는 나의 통제를 벗어난 다른 사람이 밟는다고 하면 나는 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계속 밟아댈 수도 있어. 브레이크를 밟아서 못 가게 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 브레이크를 나의 통제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요소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기신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대체로 보면 뭐 흉신 계열의 뭐 편관이라든가 뭐 상관이라든가 겁재라든가 보통 이런 애들이 기신으로 낙인을 찍혀가지고 수모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글자일수록 그거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걔네들이 정말 흉악한 짓을 한다고요. 내 편으로 만들어 들지 않으면. 겁재를 내가 다루지 못하면 겁재가 내 것을 뺏어가게 되는 거고, 상관을 다루지 못하면 정관을 깨버리는 거고, 뭐 편관을 다루지 못하면 내가 질병, 근심, 걱정, 나쁜 놈한테 시달리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뭐 인성계통은 내가 자격을 따든가 공부를 하든가 해당 사항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든가 하게 되면 걔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주를 한번 봐요.
내 사주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가끔 제가 사주를 보다 보면 안타까운 게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이 글자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당신에게는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중요한 글자를 갖다가 제가 이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죠. 제가 이 글자가 기신이라서 제가 운이 안 좋아지는 거죠. 라고 하면은 안타까워. 그냥 모르고 살아도 되는데 나는 안타까워. 그런 경우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자,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다 감사한 것일 뿐이다. 사주에 있는 8글자는 모두 필요해서 만들어진 글자다. 뭐 좋은 글자, 나쁜 글자, 필요한 글자, 필요하지 않은 글자 이런 거 없다. 다 나의 인생 드라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달아놓은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자고요. 특히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으면 이렇게 비경겁제가 많은 사주들은 이 비경겁제를 기신으로 몰아가지고 아, 내 인생에 도둑놈이 많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경우 있는데 아니에요. 이 사주는 이 비경겁제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이 사주도 비경겁제가 많아서 이거 망했구나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사주의 8개의 글자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나면은 우와 비경겁제 덕분에 내가 먹고 사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야.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 가운데 오늘 주인공 여자분 사주인데 보통은 여자 사주는 특히나 이 고전 명리학에서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색안경? 여자가 식신이나 상관을 쓰면 발칙하다, 싸납다, 뭐 버르장머리 없다, 뭐 관을 깬다 해가지고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면 이 사주는 무신일주가 금을 강하게 천간으로 올렸는데 이 정관을 이렇게 극하고 있으니까 합극을 하고 있죠. 합해서 극하고 있죠. 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식신 이렇게 쓰면 저기 안 좋은데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자칫하면 이 식신이 기신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고 정관은 아주 고귀하고 좋은 건데 정관을 감히 금으로 이렇게 금으로 긁어? 이럴 수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가운데 있는 분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관찰 포인트, 사주 공부하면서 관찰 포인트, 천간합은 합거되면 둘 다 못 쓰는 건가? 라는 부분하고 비겁은 정말 돈을 뺏어가는 존재인가? 세 번째, 재생살은 정말 나쁜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여자분입니다. 자, 이분은 지금 을묘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40대 후반, 한국식 나이로는 50이고, 저기 이번에 새로 바뀐 나이, 만 나이로는 지금 한 48세 정도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이 사주를 가지신 명주분이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물론 동일 사주자 중에는 뭐 주부도 있을 거고, 어디 강사도 있을 거고, 다양한 직업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동일 사주자가 한 100명씩 있습니다. C까지 똑같은 사람이 100명씩 있어요. 그 중에 남자 50명, 여자 50명이라고 보면 돼. 특히 이제 이 을묘년생 같은 이 2차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10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동일 사주 여자만 5, 60명 될 텐데, 이분은 좀 특이하게도 사회 일을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의류 사업을 하시는데, 이 패션 아울렛 같은 오프라인 의류 매장을 전국에 최대 18개까지 운영을 했고, 지금도 한 10서너 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의류업계 큰손 정도로 보면 되죠. 근데 가게도 뭐 조그만 편집샵 정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한 층에 뭐 한 2,000평 정도 되는 건물 한 개 층을 그냥 전부 다 의류샵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옷을 파는 형태니까 뭐 그냥 동네에 편집샵 운영하고 있는 뭐 자영업자입니다 정도가 아니라 전국에 대형 편집샵이나 소형 매장, 그것도 알짜 매장, 뭐 명동, 뭐 홍대, 뭐 이런 데들, 이태원 이런 데, 뭐 부산에도 한 5-6군데가 있고 서울 수도권에도 10몇 개를 가지고 있는 이쪽에 보면 의류 사업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면 꽤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분들이 저 옷 팔아요 그러면 아 동네에서 뭐 옷 편집샵을 하시는가 보다라는데 이분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요? 상당히 크죠. 직원만 해도 한참 잘 나가셨을 때는 한 160명 정도, 100여 명 이상을 데리고 있었고 지금은 한 100명 미만으로 지금 직원을 데리고 있어서 아 제가 좀 이제 좀 살림이 좀 줄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 사주를 보러 오셨습니다. 평범하지 않죠? 일단 복이 많죠? 그렇죠? 일반인들의 능력을 훌쩍 뛰어넘었죠. 그렇죠? 그러면 내 사주에 어떤 복이 있어서 내가 전국에 옷 매장을 10몇 개를 그것도 뭐 몇백에서 몇백 평짜리 매장들을 대형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그거 운영하려 그러면 뭐부터 문제겠어요? 우리가 그거 운영하려 그러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그거 운영하려 그러면 옷가게가 10몇 개 전국에 있는 옷가게 어떻게 관리해?
그 다음에 그 직원들 그러면 막 하루에도 몇 명씩 그만두고 새로 들어오고 할 텐데 그거 다 언제 면접 보고 다 뽑아? 그리고 매장들 그 돈 관리 어떻게 해? 누가 그 삥땅 치고 그거 뭐 가져가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다 뭐 보험 불이라도 나면 어떡할 거야? 와, 그거 신경 쓸 게 한두 개도 아니죠. 조그만 호프집 하나 운영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알바생들 말썽 부리고 PC방에 알바생 한두 명 뽑는 것도 정말 골치가 아프고 편의점 하나 운영하는 것도 사실 그게 되게 힘든 일입니다. 편의점 알바 못 구하면 자기가 밤중에 24시간 서야 돼. 되게 힘든 거죠. 그런데 전국에 16, 8개 매장에 100여 명이 넘는 직원을 데리고 의류 패션 사업을 하고 계시다. 이 사주에 무슨 기능이 그거를 가능하게 해줄까요? 네, 맞습니다. 비경겁제. 엄밀하게 말하자면 비경겁제와 겹쳐있는 이 식신. 식신은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나의 재능, 뭐 나의 말과 표현, 행동, 뭐 나의 전문성 이런 걸로 표현하는데 사이즈가 커지면, 규모가 커지면 이게 내 종업원입니다. 돈 벌어주는 종업원이에요. 보통은 자영사업 하시는 분한테 식상생재가 잘 돼 있으면은 내 종업원이 일 잘해서 돈 벌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명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면 그냥 내 재주가 좋은 거고 이게 좀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내 재주를 대신해주는 아랫사람들, 내가 생해주는 존재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종업원 줄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식신이 다 했어. 어떻게? 잘 보세요. 이 식신이 나의 재주가 사회로 펼쳐져서 이 비견 위에 올라가서 재주를 부리죠.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의 재주가 나한테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이 경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 사주. 이게 나의 재주죠. 나의 재주가 직접 관성을 다루는 게 아니라 비경겁제가 관성을 다루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아니 가게를 어떻게 10몇 개를 운영하십니까? 아니 부산에까지 가게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아니 직원들이 알아서 다 해요. 이렇게. 저는 그냥 CCTV로 매장 돌아가는 것만 보고 받고요. 저 월 회의 때 매장별 매출만 점검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다 해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무슨 복으로 지금 장사하는 거예요? 사람복, 직원복으로. 직원복. 이 사람이라는 범위가 되게 광범위해서 뭐 사실 뭐 상사도 사람이고 뭐 남자도 사람이고 배우자도 사람이고 할 텐데 이분은 식신과 비견이 동주를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직원 사람이죠. 직원 사람. 자, 나의 재주를 대신 부려주는 사람들이 여기 묘진 방합으로 조직이 크죠. 조직 간판이 커요. 그러면 큰 조직을 나의 식신 역할을 대신해주는 요 진토들이 아주 잘하고 있죠. 대신 관리해주고 식신이 조직 관리도 해주죠. 이거 내가 관리해요? 무토가 을목을 직접 다뤄요? 아니죠. 요 식신이 조직을 직접 다루고요. 게다가 돈까지 벌어줘요. 그럼 이 사주는 어떻게 된 거야? 일은 누가 해요? 일하고 조직 관리하는 거는 누가 해? 요 사람들이 하죠. 돈은 누가 벌어? 내가. 그것도 돈도 내가 직접 관리해요? 이분이. 돈 내가 직접 관리, 이분이. 회사는 누가 관리해요? 이 회사. 누가 관리? 이분이. 근데 재주의 기반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분은 옷 이렇게 파는 거야. 이런 옷 팔어. 라고 내가 너 하는 법 가르쳐 줄게. 기술의 기반은 내가 갖고 있는데 식신의 활용은 비경겁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묘진 방합에 큰 관성을 다루고 있고 진중 개수까지도 내가 관리해. 보세요. 이게 개수가 여기서도 올라왔지, 여기서도 올라왔지, 여기서도 올라왔죠. 그럼 이게 나한테서만 올라오면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거고 진토한테서 올라오면 진토가 일한 돈 내가 관리하는 거고 요 축토가 일한 돈 내가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경진을 부려서 조직을 관리하고 그들이 식신 정관합으로 조직에 전담하고 있고 식신 생재까지 해주니까 나는 뒤에서 재성만 관리하면 된다. 그 사업하고 자영업의 차이가 있는데 사업하고 자영업의 차이가 이 사업가와 자영업 차이. 사업가는 내가 회사에 안 나가도 회사가 돌아간다. 이게 사업가예요.
자영업자는 내가 가게에 안 나가면 가게가 안 돌아간다. 이게 자영업자예요. 근데 내가 가게에 안 나가도 가게가 돌아간다. 이러면 사업가예요. 그러면 매장을 여러 개 낼 수 있잖아. 매장 여러 개 내고 뭐 나는 뭐 사무실에 일을 하든가 아니면 골프 치러 간다든가 뭐 이런 거 가능하잖아. 근데 내가 가게 업장에 나가면 업장이 돌아가고 내가 업장에 안 나가면 가게가 안 돌아가면 그건 자영업자예요. 예, 호신쌤이 여기 사무실에 출근을 해야지 이게 상담이 이루어지지.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사업가고 내가 상담하면 나는 자영업자인 거죠.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이분은 사업가야. 왜? 겁재를 부려서 일을 하니까. 내가 일한 만큼만 버는 거는 평범한 거예요. 남을 시켜서 일을 벌면 그게 부자입니다. 나는 일을 안 해도 남이 일을 해서 나는 한 명분의 돈을 벌 수 있지만 다른 비경업체들을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식신과 비견, 뭐 이게 식신하고 비견이 동주를 하고 있으니까 둘이 뭐 같은 성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식신성이 이 사주의 핵심 코어 인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사회궁의 격국론으로는 진중을목이 나왔으니까 격국론으로는 정관격이 맞는데 큰 조직과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이 큰 조직을 내가 직접 다루는 게 아니라 식신과 비견을 통해서 대리로 다루고 있는 형태니까 이런 경우가 사람을 부려서 큰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러면서 나는 돈을 무게합으로, 무게합이면 겁재들한테 잘 안 뺏기죠. 돈은 나한테 붙었고 일은 니들이 해라. 조직 내가 펼쳐놓을 테니까 니들이 가서 일해라. 그래서 이 사주만 봐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이분은 이제 회사의 자신과 또 자신과 함께 수족처럼 일하는 직원들의 사주를 함께 보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식신의 복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사주인데 근데 동일 사주자 중에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 가정주부도 있고 그냥 가게 하나를 포도시 운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사주가 능력을 발휘하려면 일종의 카르마의 인연을 통해서 전생부터 이어져 온 인연으로 이번 생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직원이 필요해.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분이 자신의 오른팔, 왼팔 직원 2명에 여러 명 보여줬는데 제가 오늘 인상 깊었던 2명만 보여줄게요. 오른쪽 오른팔, 왼쪽 왼팔 두 분 다 남자의 사주인데 이 사주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 어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분의 입장에서는 사장이 직원의 사주를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 직원을 데리고 있는 것이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됩니까?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겠죠. 가운데 있는 분은 여자분이신데 이제 나이가 50이 돼가는데 결혼을 안 하셨어요. 사업을 열심히 하시느라 결혼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지 뭐 누구한테 뭐 의지하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남자들이 의지하려고 오겠죠. 뭐 이런 형태들은. 자, 양옆에 나이가 한 열 몇 살 이상 차이 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옆에 붙어서 이분 말로는 자기한테 들어온 직원들은 기본 10년 이상 함께 있는답니다. 이거 대단한 복이죠. 이거 사실 흔한 일 아니에요. 대기업이나 직원들이 정년퇴직 때까지 있으려고 그러지 보통 조그만 가게 오래 안 있어요. 오래 있으려면은 보통은 뭐 월급을 많이 주는 거 아니잖아. 조그만 회사들이. 보통은 거기서 그 감정적 유대가 있어야 됩니다. 유대. 정서적 유대가 있어야 아 여기 오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저 사장님이 나 챙겨주시는구나. 이래야지 아 저 사장님 좋으신 분이구나. 나 여기서 오래 일해야겠다. 아 나한테 이런 일도 맡겨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후천적인 노력으로 될까? 사실 이건 선천성이 되게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분을 보죠. 갑술년생인데 남자분입니다. 직원사주예요. 지금 나이가 갑술년생이 지금 막 30살이 됐을 거예요. 만 나이로는 아마 30 좀 넘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안 가고 바로 20대 초반에 바로 자신의 의류 그 가게에 점원으로 와서 일을 했는데 일을 잘해가지고 지금 이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데 지금 한 10여 년 가까이 일을 했고 거의 가족처럼 일을 하면서 내 오른팔 왼팔이다.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이면 매장 16개 정도 되니까 지역 매장 관리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개 매장도 아니라 보통은 큰 대형 매장의 최고 점장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 뭐 서울 지역 매장, 부산 지역 매장 같은 지역 매장 관리자까지도 합니다. 이분은 매장을 대리점식으로 운영한 게 아니라 전부 직영점이랍니다. 다 자기 거야. 이거 다 자기 직원들이 부리는 겁니다. 남한테 차려주고 그런 게 아니야. 직영점 16개를 하려면은 얼마나 충직한 직원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무인점보다 아니고.
이런 친구들이 양립해 있는 거죠. 양쪽에 있는 이 두 직원은 둘 다 경력이 10여 년 가까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10년,